교수님, 그래서 주가 5천 찍는 겁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럼 이게 달성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저는 사도 괜찮을 거라 말씀드려요. 내년에는 수도권과 지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 근데 올해는 아마 공급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예, 맞습니다. 자, 이거 통과된 거 핵심 내용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안에도 뭐 세부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번 상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그 취지는 이사가 대주주가 아니라 일반 주주, 즉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도 보존하기 위한 행위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시됐나요? 네, 명시가 됐습니다. 명시됐다. 그게 명시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뭔가 소송을 걸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걸 법에 의존해서 뭔가 보호를 받거나 구제를 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법적 근거가 그동안에는 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명확한 문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들어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첫 단추이자 가장 큰 단추를 이제 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게 3% 룰이라는 겁니다. 3% 뭐예요, 그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내 감사를 이제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주주 같은 경우는 내가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선임할 때 그냥 난 지분 제일 많으니까 그 지분 가치만큼 온전히 투표권을 전부 다 발휘하면 감사라는 어떻게 보면 견제 기구가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으로 또 선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그 사람 지분이 맥스 3%까지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3% 룰입니다. 그 통과됐나요?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 그래서 난리가 났죠. 경제계 8대 단체라고 있어요. 기사 봤어요. 부담스럽다. 네, 이 8대 단체가 동시에 이 3% 룰은 너무 부담스럽고 이러다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줄 소송에 휘말려서 경영을 온전히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조에 지금 언론 어떤 성명도 발표할 상황이 될 만큼 그만큼 이 3% 룰이 마지막까지 옥신각신했던 대표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급밖에 뭐 포함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3% 룰이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소액 주주들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조금씩 보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지금 법안들을 어겼어요. 어느 회사가.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세부 규정은 아직 시작도 논의를 안 했어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금융 사기를 전개했다든가 하면 제 기억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두들겨 맞은 사람이 845년형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금융이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했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페널티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가끔 유튜브에서도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 저 사람 금융 사기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인데 또 TV에 나오네? 유튜브에 나오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간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안을 새로 강하게 개편해도 어겨도 그만이지 뭐 또 잠깐 형 살고 나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 그러니까 진짜 한 번 잘못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해서 진짜 영원히 다시는 금융시장에, 자본시장에 발 못 붙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페널티가 정말 진짜 폭력적인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도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누군가에게 금융 사기를 했다는 걸 미국은 경제적 살인을 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들은 누군가가 평생 모았던 돈이거나 퇴직금으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건 실질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는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범에 대해서 미국에 비해서 좀 솜방망이 처벌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어쨌든 강화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상법상에 지금 선언적인 문구만 가지고는 많은 것들을 다 해결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재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이게 주주들에게 좀 유리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적용되었다고 보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좀 기대한 것만큼은 지금 다 적용이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재계에서 무슨 얼굴로 우리에게 이게 부당하다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법에 이렇게 주주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떤 요구들이 빗발칠 수 있다라고 재계에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연도에 주식회사 김 작가가 영업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당기 순이익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서 김 작가 이사진에게 주식회사 김 작가 이사진에게 압박을 넣어요. 너희 배당 많이 안 하면 배당 성향 낮으면 우리 니들한테 소송 걸 거야. 알지? 상법 위반에 개정된 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CEO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어느 연도에 이익이 많이 생겼다고 그걸 전부 배당을 때려버리면 미래를 위한 회사 내 투자 그리고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자금 이런 건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매번 배당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본 지속적인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배당으로 주주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다 해버리면 오히려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게 그동안 제대로 배당을 많이 해줬던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면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신경을 쓰이시겠네요. 이럴 수가 있는데 뭔 배당을 해봤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배당이나 좀 해보면서 그런 소리를 했으면 제가 편을 들어줄 텐데 그 말을 할 염치가 없다. 염치도 없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입힌 피해는 생각 안 합니까? 껐득하면 물적 분할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와서 이렇게 주주가 우리의 그 경영 활동을 그 뭐랄까 옥죄일 수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계의 편을 도저히 이번엔 들어줄 수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들이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충분히 다 받아들여진 거냐?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법안을 개정해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씩 만들어 왔습니다만 그걸 어기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고 그걸 어겼을 때 회사는 소액의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내고 끝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진짜 잘못됐을 때 대주주에게 경영권을 뺏는다든가 이런 정도의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의 어떤 고압적인 어떤 그 페널티가 있어야 아마 이 상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의 판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 상법 개정안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이 하위 법안들도 이제 여러 가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재명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 경전 예산도 의회 의결이 있었고 상법 개정안은 이제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증시 체질 개선과 주가 상승에 실질적인 효과를 앞으로 낼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저는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글로벌리 가장 증시가 많이 올라간 그 나라가 한국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글로벌리 증시가 많이 올라간 가장 많이 올라간 국가가 한국이었었던 그 과정에는 물론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달러 약세가 우려되니까 이제 이머징 국가들 또는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3,000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일부 작용한 건 사실입니다만 외국인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 자금을 더 많이 옮겨놓은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것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보다 컸었고요.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다수당이
같은 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합의는 어떻게 보면 정쟁이나 소모적인 정치적 분쟁을 없애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지 여당이 단독으로 하려면 또 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거였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기대감이 많았죠. 자, 그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에 기대감이 반영된 관련주는 어디죠, 앞으로? 앞으로 기대감이 반영된 네. 여러 주식들 중에는 특히 저는 가장 주목도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금융주들입니다. 이미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이 다음으로 후속 조치가 진짜 배당 성향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법이 주주 친화적인 법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배당 성향을 높게끔 이미 기존에 있는 사기업의 대주주, 총수들의 옆구리를 비트는 거는 정부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융, 5대 금융 지주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 금융 지주 회사의 회장을 정부가 선정해서 앉히잖아요. 그리고 이 금융권들은 대부분 정부의 그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아래서 경영활동을 해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가 먼저 금융회사들부터, 정확히 말하면 은행부터 팔 비튼 거죠. 네. 자, 우리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하는 거 들었지? 배당 성향 니네도 좀 높았던 건 알지만 더 신경 쓰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 적극적으로 시작해. 이 사실이 뻔히 금융부터 총대면 이렇게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선 그런 시계열이 반영이 돼서 금융주 요즘 은행주 대박입니다. 바짝 올랐어요. 자, 지금 찾아보니까 5대 금융그룹은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옆구리부터 지금 비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가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 3%, 신한지주, 우리금융주주, 하나금융주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주식 시총이 무거운데도 많이 올랐네요. 네. 사실 금융주는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팁을 드리면 팁.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포트를 다 짜서 투자를 했다가 뭐 하나가 이익이 실현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현금으로 잠깐 계좌에 놔뒀다가 또 살 거 있을 때 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언제 살 거가 또 생길지 모르니 이걸 현금으로 놔두면 사실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저는 금융지주 회사를 샀었습니다. 아주 종목을 말씀드리면 기업은행 샀어요. 배당 성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묶여두는 것보다 어차피 금융주는, 은행주는 주가가 무겁기 때문에 큰 등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배당이나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샀을 만큼 기존에도 배당 성향이 적지 않은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훨씬 더 좋아지고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 주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 외에는 혹시 뭐 다른 정책 관련주는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대기업 지주회사들도 괜찮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의 어떤 기대치가 많이 이미, 전부 다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선 반영돼서 그런지. 근데 그러면 금융지주는 선반영돼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상법이 통과됐으니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거는 반강제적으로 실행을 여기 뭐 시켰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그렇죠. 입김이 다하니까. 네. 근데 금융지주는 어찌 보면은 이 그동안에 이제 금융지주가 아니라 일반 지주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다가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자, 이제 오늘이 목요일, 내일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 될 텐데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금융지주회사 사도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된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예.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소각이 예정되거나 그게 공지가 되면 그러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의 배당 성향보다도 더 높은 배당 성향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실제 금융지주 회사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경기는 바닥을 찍었다고 할 정도로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도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금융지주회사들의 실적들도 과거에 좋아졌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악재도 이미 상당히 털만큼 털었고요. 그러다 보니 금융지주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호재가 좀 더 많아요. 워낙 시총이 큰 거기 때문에 교수님도 그러면 이번에 상법개정안 통과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저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5대 금융주주 좀 사셨나요, 많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행. 원래 그쪽에 하고 계셨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그걸 현금화를 잠깐 하는 용처로 기업은행에 투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은행에다 좀 더 포트를 담아야겠는데 해서 기다렸는데 이건 제 패착이 있습니다. 왜요? 기업은행이 다른 금융지주회사보다 더 올랐어요. 더 올라. 그 이유가 기업은행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할 수 없게 되는 이유를 금융 지주회사들을 전문으로 다 취급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사 소각이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돈을 써야 되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이 적극적일 수가 없는 거였던 거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업은행을 그동안 매매를 많이 해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다 포트를 더 넣었는데 그거는 제가 놓쳤던 바가 있었던 거죠. 교수님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지만 놓치는 포인트는 있다. 많다.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주도 섹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방원, 전력기기, 건설, 증권, 엔터, 화장품, 하나그룹주 등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지금 말씀하신 금융지주 외에는 좀 어떤 섹터가 지금 가던 섹터가 그중에서 몇 개 섹터가 갈까요? 아니면 지금 소외받은 섹터에서 갈까요? 소외받은 섹터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해 주셨던 분야도 앞으로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교수님 그래서 주가 5천 찍는 겁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아니 4천 생략이에요 이제. 그렇네요. 야, 벌써 4천 생략.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사실 3천도 너무 멀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갑자기 3천이 되더니 요즘에 4천도 안 하고 5천 얘기를 하고 썸네일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천에서 5천이 가려면 전체 시총이 다시 한 60% 가까이 또 올라줘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럼 이게 달성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실제 우리가 그냥 정부 정책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3가지 관전 포인트로 그 종목이나 전체 증시를 비교 분석합니다. 첫째는 실적이죠. 당연히 실적이 얼마나 주가가 고평가되는데 아니면 상승하는데 중요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보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건 무슨 소리냐?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 전 국민의 국민주였던 테슬라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 흑자 낸 적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계속 적자 누적되고 있는데 주가는 막 날아다녔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그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입니다.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유동성 공급되니까 즉 수급 차원에서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악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로 2,0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대로 반등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증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내가 투자한 종목을 살펴볼 때 그 회사의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적과 기대감은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수급, 달리 말하면 유동성이 쏟아져서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 주식 섹터들을 보면 방산,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쪽, 이 인프라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분야들 가만히 보시면 이게 단기간의 호재가 아니에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더 길어지는 형국이고요. 중동에서 앞으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들 지역들에 대한 무기 구매라든가 방위 산업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면서 한국산 무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에너지 관련한 인프라라든가 설비 투자들 이런 쪽은 사실 이제 AI는 이제 시작하는 테마인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확연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전 설비라든가 심지어 원전 등등까지도 이것 때문에 요즘 주가가 크게
크게 올랐던 섹터가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도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택 공장도 공장 건립을 완공하는 걸 멈췄다가 지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이거 다시 사이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삼성에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나름대로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AI 산업이 붐업이 돼서 반도체를 더 많이 쓰고 이런 수요가 생기면 그만큼 또 전력을 더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챗 GPT라든가 퍼플렉시티라든가 화면상에서 사용하지만 바로 2년 뒤부터 테슬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판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 피지컬 AI까지가 도래되고 나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헤드는 우리가 일부 놓쳤다 하더라도 네. 100번 양보해서 그 로봇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로봇을 이미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규 테마주들이 또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부분은 나름대로 담보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진 환경적인 요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안과 앞으로의 후속 조치들이 점점 더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가 5,000포인트까지 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면모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근데 문제가 세 번째 수급입니다. 2027년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요.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투자한 종목에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한 종목들 중에 대부분은 2대 대주주, 3대 대주주가 다 누구냐면 국민연금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내보내야 될 돈이 많아집니다. 우리한테 지급해요. 이제는 납부하는 사람보다 돈 받아야 될 사람이 늘어나는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2027년에는 3조 원을 줘야 되고요. 들어오는 돈보다 3조 원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2028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한 8조 원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손이자 가장 유동성을 많이 공급됐던, 다시 말하면 수급을 가장 많이 공급해줬던 주체인 국민연금이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한다? 야, 이건 주가 5천 가는데 나름대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공적 연금 형태의 자금들이 있는데 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이런 자금들 중에 어떤 공제의 일부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제회들도 슬슬 지출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펑크난 걸 어디서 메꾸고 더 얹어야 5천을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럼 교수님, 정부가 또 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에 더 많은 자금을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형태로 바꾸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우리나라 증시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비중이 한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국부펀드를 크게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 캐나다 자국 국부펀드가 자국 증시에 투자한 비중이 2% 정도고요. 노르웨이도 한 2% 수준이고 뭐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자국 증시에 투자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인데 한 30% 돼요. 근데 미국은 워낙 증시가 큰 곳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자, 그래서 돌이켜보면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사이즈와 관련된 국가들 같은 경우 같은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 증시의 투자 비중이 이미 높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제 동의를 구해야 돼요. 국민 여러분, 우리 노후 자금이요, 약간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네. 증시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데 말고 우리나라 증시에 더 담을까요? 네. 그러다가 물론 잘못되면 펑크도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동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아직 미지수거든요. 네.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마저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주가 5천 간다. 너무 개인 바람이었나요? 투표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 여기서 궁금한 한 가지는 네. 교수님이 저희 채널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5천 간다는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상반기에 코스피 2,200에서 600 사이였는데 네. 갑자기 5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랐고요. 또 그분의 정책적 공약 중에 이렇게 주식시장 5,000포인트 만들겠다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공약까지 만들 줄 몰랐죠. 대통령이 또 말한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특히 이런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에서 가장 힘이 셀 때, 그때 이렇게 주식시장을 가장 초기에 또 방문하셨어요. 거래소를. 맞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 토양, 정책적 토양상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래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행보들이 어땠는지 우리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들 대규모로 말 바꾸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주식과 부동산이 국민의 가장 주요한 이제 재테크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럼 주식이 오르면 뭐 기업도 좋고 개인도 좋고 할 텐데 정부의 이런 노력과 그다음에 이런 목표로 코스피가 5천을 뭐 갈지 안 갈지 몰라 어쨌든 뭐 4천을 간다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지난 정부들에서는 이걸 왜 안 했던 건가요? 이게 이렇게 쉬운 건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많았죠. 3%를 뿐만 아니라 집중 투표제니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찔끔찔끔 아주 단계적으로 조금씩만 전개해 왔어요. 왜 그랬느냐? 전 단연코 말씀드려요. 로비 때문이에요. 기업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누구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계속 하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길어봤자 5년이 아니라 마지막은 내임덕이니까 3년 반이 끝이에요. 근데 기업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 다양한 경로로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는 형태로 로비 아닌 로비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뒤로 딜레이 되어 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제 시민의식도 굉장히 성숙해졌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저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500만 명 수준을 조금 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통령 후보들도 역대 주식시장 부양하기 위한 정책 공약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인구가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할 수준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유권자층이 너무 커졌어요. 머리 굵은 성인은 다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힘을 실어주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주식시장에 뛰어노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대 그룹의 총수들보다 이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실적과 기대감과 수급이었는데 실적과 기대감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달 전에 한국은행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1.6인가 거기서 반토막을 해서 전망치를 발표했단 말이죠. 올해 거를. 그거와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적표를 지금 가만히 보시면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5개월 연속 계속 흑자로 전환돼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성적표는 점점 견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수와 관련된 내수 소비 동향이라든가 전체 생산량 자체에 대한 생산 지수들은 오히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 소비가 안 되고 생산의 총량이 떨어졌다는 건 내수와 관련된 것이 위축됐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한국은행의 수치들은 내수 플러스 수출을 합친 우리나라 전체 성적표잖아요. 전체 성적표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성적표는 떨어졌을 때 그 내수가 떨어진 것은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이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반영된 거고, 수출은 누가 주로 하죠?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나름 괜찮은데? 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코스피가 어떻게 또 3천, 대통령 말 한마디로 3천을 가나요가 대통령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주식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교수님 코스피 5천 간다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뭐 사야 됩니까? 뭐 사냐고요? 네. 코스피 5천 가면 그냥 만약에 지금 3천 포인트인데 그러면 그냥 코스피 추종하는 지수를 사도 괜찮죠? 그대로도 그걸 얼마를 먹는 거예요? 60%를 먹는 건데.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제 비교해서 더 오르는 걸 사고 싶어 하니까요. 현금 한 5천만 있는 분들은 뭐 사야 될까요? 고민해보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힌트라도 주고 가세요. 자, 잘 모르겠으면 지수를 사라. 저는
금융주 사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저기 100등 기업까지 보면 메리츠가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몇 위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리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그럼 메리츠가 진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워낙 큰 규모의 사업들을 하느냐? 사실 메리츠 종사자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예. 그럼 왜 이렇게 시총이 높은 거냐? 오래전부터 주주치자적인 정책으로 배당 성향 높았고 자사주 소각해왔고 이런 걸 계속 해왔거든요. 바로 그것만으로도 시총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시총이 높아진다. 그럼 메리츠와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들은 금융주, 은행주. 그러면 은행주 기대해볼만 하겠는데 생각할 수 있겠죠. KB,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네. 저는 기운을 샀지만 기운은 좀 아닌 것 후회했다. 요 5개 회사는 뭐 다 비슷하겠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 일단 집값에 어떤 변화 요소가 있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당선되시고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역사상 가장 최고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포가. 여기 촬영장 마포. 예. 그 이유, 마포가 가장 급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의 이 급등세를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호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선거 시즌 때 일부 토호제를 풀었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난리 났죠. 딱 5일인가요 풀었어요. 제 기억으로. 예, 한 5일 될 겁니다. 예. 5일 풀었는데 잠실 몇 억 오르고 반포 한 10억 올랐죠? 10억이 올랐다고요? 며칠 만에? 왜냐하면 마지막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일 그 RR인 걸 고려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한 10억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일 만에 이렇게 떡상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급한 불 끄려고 다시 서울시와 정부가 묶고 확대 묶었죠. 그때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줬어요. 이런 거였어. 토호제 딱 풀고 규제 풀었더니만 바로 떡상이었던 거야. 그럼 지금 부동산은 갈 길이 아직 더 멀었던 거네. 이 시장에 확신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중에 나는 세금이나 시장을 억지로 위축시키거나 억지로 누르는 거 안 한다. 세금으로 중과세 때려서 그거 뭐 부동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비싸게 사고 파는 거 알아서들 하시겠다는데 그거 뭐 그렇게 하시든지 이런 표현을 막 했다. 그 영상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안도감이 생겼다? 분명 대통령이 억누르는 정책 안 하고 중과세 안 하고 세금으로 누르는 거 안 하고 비싸게 사거니 팔거니 그냥 기존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제때 내주세요. 이걸 한다고 했으니 가자 하는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토호제로 묶인 강남 3구를 살려면 이제 증빙해야 되는 것도 많고 실거주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마용성을 중심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실수요 목적에 마용성 살려던 사람들이 뭐야 마용성 집값이 높아지니까 내가 돈 맞춰놓은 걸로 이제 못 들어가게 돼버렸네. 그럼 서대문이나 중량이나 강동이나 또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다. 그리고 이건 진짜 아닌 건 맞잖아요. 한 달에 이 추세대로 가면요. 마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한 주 그 가격 등락폭이 한국 부동산 원수치로 봤었을 때 만약에 그 추세대로 계속 상승을 하면요. 마포 아파트 가격이 1년 반 정도 지나면 2배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주간 상승률 수치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니 이거는 누가 봐도 눌러야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온 흐름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토호제 풀었던 게 시장에 굉장한 시그널과 확신이 됐다. 두 번째, 대통령의 가치 철학,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조 뭔지 확인했고 그분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또 유동성 대거 지금 뿌리겠다고 했잖아요. 추경이나 뭐 이런 걸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유동성 많이 풀릴 때는 불명 실물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바로 투영될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조 분명 또 반영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작용하다 보니
폭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정부가 27일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지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았죠. 이거 정확한 내용 어떻게 되고 이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고 하던데.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담대 최대 한도라는 게 기존에는 어떤 선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억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6억까지. 네, 제가 연봉이 60억입니다. 그래도 6억. 이런 수준으로 6억 이상은 안 빌려주겠다는 거고요. 주담대 시 전입 의무를 예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6개월 내에 이사 가지 않으면 페널티 물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담대 최대 만기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갭 투자 금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페이버도 못 받아요. 유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시에 LTV 제로입니다. 예.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낮춘 거. 이건 약간 뼈 아프긴 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겠다고 하는 건데 워낙 과열됐다는 반증이겠죠. 기존에는 LTV가 80%인데 70%로 줄였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한도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연소득 이내로 줄였고요. 즉 돈 나올 때 다 막았고 나오더라도 맥스를 6억으로 제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남 3구 플러스 마용성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6억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 이미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간 상태에서 6억 대출 받아서 대부분 6억 다 풀리 대출 받는 분들은 내 돈도 뭐 한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2, 3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한 8억에서 10억 안짝 또는 10억 좀 넘는 이 정도 아파트 가격들만 6억 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살아있겠죠. 맞아요. 서울에서 사는 거는 거의 힘든 거네요. 네. 그래서 이미 부평이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런 수도권 지역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입질 아닌 입질 이게 조금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말고 수도권의 실수요자들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서울에 대출 껴서 약간 투기적인 성향인지 실수인지 구분 안 되는 거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막겠다라고 이번 조치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봉쇄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이 굉장히 집값 뜨거웠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 하락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추고 얼음땡 하는 건가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마 이거를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도 다급했던 것이고 이 조치는 근본적인 부동산 치유책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기 전에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는 좀 합시다. 국토부 장관도 안 들어섰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막아놓은 거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막아놨을 때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반응은 어떨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이미 다 반증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때렸을 때 많은 집주인들이 선택했던 대안은 뭐다? 버티기죠. 이 정권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야? 정책은 또 계속 바뀌더라고. 또 선거 또 있어. 선거 있으면 우리 집토끼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산토끼라고 생각하겠죠. 선거에서는요, 원래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을 위한 공약만 하면 안 되고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약도 넣어드리겠습니다 해야지만 내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 때마다 저는 집주인들에게 세금 안 때립니다. 저는 중과세 안 매겨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팔아도 돼. 그때 잠깐 내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팔지 뭐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거래 절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조치 있고 난 뒤에 벌써 한 3, 4일 지났나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거래 절벽이지 갑자기 투매가 일어나서 싸게 집을 사기 시작했다라든가 이런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세로 당분간 돌아섰다. 관망세. 자, 그럼 이 조치에 따라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던데 강력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묶어버린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있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극약처방에 가까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실 오르지도 않았는데 덩달아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 양쪽이 좀 다 두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풍선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아주 네. 크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번 628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책이 어느 주무부처에서 나온 건지 보시면 알아요. 국토부가 아니죠. 이거 대출 규제잖아요. 금융입니다. 그럼 금융위에서 지금 대출을 규제해서 수요를 억제해 놓은 건데요. 네. 그런데 금융위는 어떤 카드를 또 가지고 있냐면 시중은행의 수장이잖아요. 네. 감독기관. 네. 시중은행들의 대출 총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네. 막을 수가 있어요. 총액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6억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딱 6억까지씩만 받아가지고 송도를 비롯해서 수도권 여기저기 집사로부터 다 달려가서 송도 집값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또 조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은행들에게 자 대출 한도 줄입니다. 이제 대출할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은행 찾아가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억 빌려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이제 대출 다 해서 세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풍선 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촉발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네. 은행들의 대출 한도, 총액을 조정해서라도 그걸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전 포인트 속에서 이게 풍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솔직히 이번 조치로 지방의 유효자금이 좀 더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지 크게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은 오히려 더 위축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그냥 지방은 지금의 흐름을 당분간의 호재가 없을 때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요 근래 2, 3년 기간 동안 지방은 더 떨어지고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뭔가 학습효과 아닌 학습효과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진짜 진심이었던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역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마침 내년이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선물들을 지자체에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보따리가 풀리는 게 뭐가 풀리는 건지를 봐야 지방 부동산의 흐름은 그때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 이재명 정부에서 근데 공급 확대 정책 방향 펼치고 있는데 이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임기 내에 이제 이게 지어지려면 또 3, 4년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광역단체장을 직접 하셨고, 그리고 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또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에 대해서 좀 더 파격적인 규모로 네. 시계열도 좀 앞당긴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 지금 현재 여러 세부 장관은 지명이 안 됐지만 그 밑에 실무자들은 지금 계속 발령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부터 보면 공급에 조금 전문성 있으신 그쪽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적극 그쪽으로 모여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공급을 파격적으로 빨리 해보자. 네. 이 판을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네. 결론은 나왔죠. 예전에 그린벨트 빨리 헐어서 빨리 지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허용해 보겠습니다. 5만 가지 정치들 나왔지만 실제 그렇게 빠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GTX 빨리 놔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러지도 않았고요. 우리 이미 여러 번 속아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눈이 높아졌고 아는 게 많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급을 아주 충실히 해줄 테니 기존의 집 그거 탐내지 마십시오. 좋은 동네에 좋은 집 확실히 지어드리겠습니다가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의 흐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흐름을 예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만 올해 하반기랑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 왜? 지선이 앞에 있으니까. 네. 근데 올해는 아마 공급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려면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까지도 거의 소강 상태로 거래 절벽 이것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변곡점은 내년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권에 계신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여러 차례 우리 김작가 TV 때도 네. 마찬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집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내가 자가로 거주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요. 대출로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사십시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는 적지 않은 지역들,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를 여지가 있는 지역들일 가능성도 많다라는 걸 좀 암묵적으로 깔아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견해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상급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지금 사셔도 저는 자가 거주의 혜택까지 생각하면 나쁜 거 아닌데 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내가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뭐 저는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고민을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방은 무조건 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방이야말로 희비가 더 엇갈려요. 그나마 상승하거나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지역 아니면 더 떨어질 지역 아주 명확하게 구분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분화 또는 뭐 양극화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27일 나오고 28일부터 바로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계약을 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뭐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뭐 그 좀 피해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좀 정당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 입장에서 아마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이 조치 때문에 어디 계약금으로 1,000만 원 걸어놓고 왔는데 날려야 되는 상황이야. 1,000만 원을 날렸다. 그럼 절대 웃으면서 그래 국가가 이럴 수밖에 없지. 그 사이에 안 나옵니다. 뭐 계약해놓은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것들 가계약은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딘가 서울에 집을 사고 있거나 아니면 살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버님이 지방에서 아니면 약간 원거리에 있는 광역시에서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본의 아니게 집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직장 때문에 거기 집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빨리 팔려고 했더니 살려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벌써 1주택자가 돼버렸으니 그러면 나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스토리 만들면 이것도 1000가지가 넘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국가가 이렇게 정책을 하냐라는 소리가 분명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역대 모든 정권에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급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예기간 때 뭉칫돈 들고 마지막 계약하러 달려가서 오히려 더 그 사이에 또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선택한 건데 저는 이건 좀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뭐 저도 학생운동 끝물 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학생운동했던 많은 형들 지금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친하게 지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한테 그 선배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정호야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후진국스럽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니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뿌리 뽑아야 돼.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의 권위까지 다 지켜주는 그런 세상 형이 만들 거야 하면서 결사항전하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니까 뭐 통일연세 하면서 외쳤다가 졸업할 때쯤 정호야 형 삼성 붙었어. 내가 그것도 좀 웃겼어. 저 형이? 저 원래 좀 좌쪽이었는데? 나 삼성 붙었어. 이것도 좀 웃겼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형들이 이제 와서 소를 희생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만큼 다급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박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